우리가 아닌 남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집을 다 준다고요? 다운시 외곽 작은 장례식장.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조용히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조문객들 사이로 검은 상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수수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두 손을 무릎에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민우, 그리고 그의 옆에 앉은 서연이었습니다. 영정 속 미소 짓는 73 노인의 사진. 바로 그들의 아버지 정혜수 씨였습니다. 테이블 너머 법무법인다운의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습니다. 서늘한 종이 찢기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향 냄새 사이로 또렷이 들렸습니다. 망인 정혜수 씨의 유언장입니다. 다운시 한빛동 소재 단독주택 및 다운시장 내 해수분식 상호의 점포 권리는 민우의 시선이 종이에 꽂힙니다. 이 집 한 채와 작은 가게, 아버지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전부 윤서연 씨에게 상속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긴 의자 끝에 앉아있던 서연이 얼빠진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집과 가게는 윤서연에게, 금융 자산과 기타 예금은 정민우에게. 민우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아니, 그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집을 다 넘겼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들인데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유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잠시 뒤로하고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노후의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 장례식장, 유언장까지 한 가족이 서서히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사연입니다. 듣는 동안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떠올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지금 살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사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혜수 씨의 시간으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다운시장 골목에 노란 형광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시장 끝자락 손때 묻은 간판 아래 해수분식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정혜수 73. 허리를 조금 굽힌 채 가게 셔터를 힘겹게 올립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허이 오늘도 잘 좀 버텨보자.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국솥 뚜껑을 엽니다. 푹 고아진 사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깃국 특유의 진한 냄새가 좁은 가게를 채우죠. 손에 쥔 국자는 오래돼서 손잡이 색이 바랬습니다. 벽 한쪽에는 낡은 카드 단말기 옆으로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다운은행 대출 상환일 매월 25일. 해수는 메모를 힐끗 쓸어보더니 일부러 다시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싱크대 옆 냉장고 위에는 의사가 챙겨 먹으라고 해둔 약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덜컥 열립니다. 아저씨, 또 약 안 드셨죠?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35살 윤서연이 장바구니와 종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눈가에는 선크림이 옅게 발려 있고 손에는 따끈한 두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야? 쉬는 날이라며. 쉬는 날이니까요. 아저씨 안 일어나실까봐. 어제 다리에 쥐 난다 그러셨잖아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카운터로 들어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국솥 위에 걸터앉은 김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피로는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부르곤 했죠. 국밥집 그 집 딸이 효녀야. 며칠 뒤 늦가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해수가 국밥 그릇을 나르다 말고 갑자기 손에 쥔 그릇을 덜컹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손님들의 탄성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괜찮아요? 순간 해수의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종이병 너머로 시장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죠. 아저씨, 서연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해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서아종합병원 응급실 복도입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해수는 병원 가운을 입고 의자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얇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죠. 큰일은 아닙니다만 고혈압에 당뇨 수치도 높으시고 심장도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한 번씩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식분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생활을 조금 줄이셔야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준비해 두셨나요? 요즘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유언장. 해수의 손가락이 들썩거렸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서연은 계산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찍힌 금액을 보고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응급 검사랑 심장 쪽 검사까지 하셔서요. 창구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들고 있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빛은행 카드로 일시불이요. 그녀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 있던 김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원 수속을 마친 뒤 해수와 서연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서늘한 가을 공기 속에서 번져 있었죠. 서연아, 오늘 카드 긁은 거 아저씨가 나중에. 됐어요, 아저씨. 서연은 툭 잘랐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식도 아닌 애한테 병원비까지 이러려고 늙은 게 아닌데. 그날 밤 해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말이야, 나 이런 말하기도 그렇지만 혹시 법무사 아는 사람 있냐? 그런 데서 유언장 같은 것도 써준다지. 다음 날 오후 다운시장. 비가 그치고 난 뒤라 골목 바닥이 아직 축축했습니다. 해수분식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몇 개 놓여 있고 김말순 할머니가 김치 한 접시를 들고 와 앉았습니다. 해수 아저씨, 어제 병원 갔다며. 내가 괜히 알아. 얼굴이 확 늙었더만. 해수는 웃는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할머니도. 아직 국밥국자는 제가 들어야죠. 서연이 시집갈 때까진 버텨야지. 서연은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말 못할 사연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연에게 해수는 두 번째 어른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른은 기억이 흐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어느 겨울, 서연은 다운시장 골목 끝에서 떨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 하나, 안에는 차가워진 김밥 두 줄이 전부였죠. 아빠는 조금 있다가 온다던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울다 지쳐 앉아 있던 곳이 바로 이 국밥집 문턱이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하냐? 해수가 문을 닫으려고 셔터를 내리다가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수는 서연에게 국밥 한 그릇씩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배고프지? 라고 불렀고
조금 지나서는 서연아라고 부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수 분식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딸이 효녀야. 피가 섞였든 말든 뭐가 중요해.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이지. 해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가 다시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몇 주 뒤 해수는 오래간만에 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민우야. 주말에 시간 좀 되냐? 아버지가 얘기할 게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리. 세봄리버 파크 아파트 작은 거실, 배달 온 치킨 박스와 피자가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민우의 아내, 지연은 아이를 달래며 접시를 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가는 약간 피곤해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주는 태블릿을 쥔 채 게임을 하고 있었죠. 아, 뭐 잘 지냈냐? 해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치킨 냄새와 가스레인지에서 끓는 라면 냄새가 뒤섞여 좁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얘기, 손주의 학교 얘기. 해수는 괜히 싱거운 농담을 던졌다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민우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게는 계속 하실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뭐 서연이가 많이 도와줘. 아직은 할만하다. 지연이 그 말을 듣고 슬며시 민우를 쿡 찔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금세 피했습니다. 사실 민우랑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집도 오래됐고 시장 가게도 그렇고 나중에 정리하실 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아버님께도 좋을지. 말은 도와드리겠다였지만 해수의 귀에는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집은 누가, 가게는 누가. 민우도 어깨를 한번 움찔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나도 대출하고 애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아버지 것도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해수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위로 밥알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들 먹고 살기 바쁘지 뭐. 겉으로는 허허 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해수는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잔뜩 박힌 손. 이 손으로 평생 벌어모은 게 겨우 집 한 채와 작은 가게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피는 섞였으니까. 그 생각은 아직 굳게 자리 잡고 있었죠. 며칠 후 법무법인다운 사무실. 큰 창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해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생각하시고 말씀 주세요. 집하고 가게, 예금 어떻게 나누고 싶으신지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단한 도표가 그려진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정민우, 다른 쪽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수는 한참을 그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집하고 가게는 민우놈한테 주는 게 맞겠지요. 그래야 손주들도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면 집과 가게 전부를 아드님께로 하고 예금 일부를 윤서연 씨에게 그렇게 할까요? 서연이한테는 아저씨 죽고 나면 일 그만두고 자기 인생 살라. 그 정도만 뭐 많진 않지만요. 해수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애는 왜 이렇게 자꾸 내 곁에 붙어 있으려는지. 그래도 피는 피지. 변호사는 해수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서류 맨 마지막 장에
해수의 이름이 적힌 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펜을 쥔 채 멈춰 있다가 알 수 없는 미안함을 꾹 눌러 담으며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장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간 도장을 찍는 순간 종이 위에 선명한 이름이 찍혔습니다. 정혜수. 사무실을 나서며 혜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맞겠지. 나중에 원망할 사람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마르지 않은 시멘트 같았습니다. 첫눈이 예보된 어느 밤 해수 분식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물은 거의 바닥이 났고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저씨, 오늘은 일찍 문 닫을까요? 손님도 없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포장 손님 올지도 모르잖냐.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해수의 얼굴을 서연은 자꾸 흘끗거렸습니다. 마침내 시계를 한 번 더 보고 나서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제가 치울 테니까 아저씨는 안쪽 방에 가서 좀 누워 계세요. 됐어. 늙은이가 좀 피곤한 게 뭐. 말을 마치기 전에 해수의 눈앞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덜컹 싱크대에 부딪혔고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서연은 놀라서 달려와 해수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해수의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서아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침대 위 해수는 산소줄을 코에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 모니터에서 일정한 삑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는 밤 12시를 넘겼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해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아저씨, 눈 좀 떠봐요. 저 아직 아저씨 밥 더 먹어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저씨 없었으면 나 진작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시장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요. 응? 해수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그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야, 이 울긴 뭘 울어. 늙은이가 좀 누워 있었다가 일어나면 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은 여기 계셔도 됩니다. 대신 조금 쉬엄쉬엄 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옆에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서연은 해수의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니터 소리,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 멀찍이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그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히 해수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그녀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 해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숨을 골라야 했고 계단을 오를 때도 난간을 꼭 붙잡고 올라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 셔터를 내린 뒤였습니다. 시장 소등이 모두 꺼지고 골목에는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죠. 해수는 홀 중앙 불을 끄고 카운터 옆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하얀 종이와 만년필이 놓였습니다. 한쪽에는 법무법인다운에서 가져온 유언장 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집과 가게, 전부 정민우에게. 눈앞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곁을 지켜준 사람은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겠지. 그는 유 원장을 다시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법무법인에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하고 가게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넘겨주고 싶습니다. 대신 민우 몫은 예금하고 남은 돈에서 최대한 챙길 수 있게 해주시오. 놈이 서운해하지 않을 만큼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원장 변경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혜수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모르는 비밀 편지였습니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위에서부터 또박또박 글자가 적혀 내려갔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지고 펜을 쥔 손이 가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국밥집이 부끄럽다고 말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내 표정이 너무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더 무뚝뚝해졌던 것 같구나. 혜수는 자신의 잘못과 미안함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피는 섞였는데 함께한 시간이 짧았던 너, 피는 안 섞였는데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서연이. 아버지는 욕을 먹더라도 함께 밥을 먹어준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편지 끝에는 또박또박 이름이 적혔습니다. 정혜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시장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 대신 집에서 국밥집 위 작은 방에서 서연하고 말순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운시장 상인들이 조용히 들렀다가 향을 피우고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상복 차림으로 영정 곁에 서 있었고 서연은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유 원장 봉투를 뜯고 상속 내용을 읽기 시작한 그 순간 집과 가게는 윤서연에게 전부 상속한다. 민우의 얼굴에 피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 몇 명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을.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혜수 어르신께서 한 달 전 유 원장을 변경하셨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어르신의 의사를 가장 최근에 반영한 문서입니다. 서연은 손을 꼭 모으고 얼굴을 더욱 숙였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알고 있었나요? 민우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민우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빼앗긴 느낌과 집을 빼앗긴 느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말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수 영감, 이런 건 미리 말을 해두고 가지.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다운시장 혜수 분식은 셔터가 내려간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간판에 맺힌 물방울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혼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변호사가 건넨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열쇠랑 편지를 꼭 민우 씨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국과 그릇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가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빈 의자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계산대 옆에 붙어 있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손글씨.
민우는 카운터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첫 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민우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편지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하던 시절 비 오는 날 차가 미끄러져 아들을 크게 다치게 할 뻔했던 기억, 그때부터 운전을 할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리던 기도문, 민우가 처음 국밥집 냄새 싫어라고 말하던 초등학교 앞 골목. 민우는 천천히 글자를 눈으로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너무 서운해서 괜히 더 무뚝뚝해졌다. 너도 시장에서 살기 싫었겠지.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 그때 용기 내서 내 마음을 들어주지 못한 게 평생 한이더라. 줄줄이 이어지는 미안함하고 후회. 그리고 어느 순간 문장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얘기는 너도 조금은 알지. 시장 골목에서 떨고 있던 그 애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들인 입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서연이를 들이면서 내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덜해졌다. 너에게 못해준 따뜻한 밥을 서연이에게라도 해줄 수 있어서. 민우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집과 가게를 서연이에게 준 건 내 피가 가벼워서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밥을 함께 먹어준 사람이 그 아이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받는 돈은 내 가족을 위해 쓰길 바란다. 대신 아버지 몫의 국밥집은 같이 좀 지켜주면 좋겠다. 편지 마지막에는 짧은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한 번쯤은 내가 가서 의자 하나만 옮겨줘도 된다. 유언장은 법적인 종이고 이 편지는 아버지 마음이다. 어느 쪽을 따를지는 이제 내 선택이다. 민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시장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서연이 수건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오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가 동시에 아래를 향했습니다. 편지 받으셨어요? 민우는 잠시 말없이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서연이 놀라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장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렀다면서요. 국밥집 딸이라고. 그럼 나한테는 누나겠죠, 뭐. 어색한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법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진 않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존중할게요. 대신 집하고 가게 지키는 거 우리 같이 합시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요. 민우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서운했던 건 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 말 안 하고 버틴 세월이 너무 길었죠. 그는 국밥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붙잡고 있던 이 집과 가게를 우리도 너무 쉽게 손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용한 약속이 텅 빈 가게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뒤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 다운시장 골목에는 다시 사람들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해수분식 간판 아래 작은 나무 간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정혜수 국밥집 오늘도 따뜻한 한 그릇 드립니다. 가게 안
4명이 작은 원목 식탁을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서연하고 민우, 민우 아내 지연, 그리고 김말순 할머니.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하고 겉절이, 직접 담근 깍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해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허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손주 국물은 조금만 덜어줄까? 아직 뜨거울 텐데. 서연이 분주히 움직이고 민우는 말없이 그릇을 받아들며 물을 조금 부어 시켰습니다. 손주는 숟가락을 들고 신나게 국밥을 퍼먹었습니다. 맛있다. 할아버지 국밥이야? 아이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수 영감이 하늘에서 보면 참 좋아하겠다. 피든 아니든 이렇게 둘러앉아 밥 먹는 거. 골목길 저편 노을이 시장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국물 냄새랑 볶음김치 냄새가 섞여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남는 게 결국 집 한 채일까요? 아니면 함께 밥을 먹어준 얼굴들일까요? 상속이라는 말이 딱딱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생각해보는 일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하는 일과도 닿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유언장 한 장이나 메모지 한 장을 남겨야 할 그날이 오겠지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실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당신의 노후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황금빛 노후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